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이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여론조사는 1강 1중 1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대위원장 맡으시고 많이 좀 바쁘시죠? 어떠세요? 선거철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이정현 선대위원장께서는 전남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던 만큼 아마 지역민들에게는 가장 좀 잘 알려진 친근한 보수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 자, 가장 먼저 한덕수 전 대선 후보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하시다가 김문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직을 옮기신 배경 그리고 과정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두 분이 다 원래 단일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쪽 후보냐 저쪽 후보냐였고, 만약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40년 동안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홍보수석도 정무수석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최고위원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후보로 한 사람이 결정되면 저는 음. 당 조직원으로서 당연히 가서 활동하게 되는데, 예. 저는 첫 번째 이제 제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은 우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였었습니다. 예. 원래는 선대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분이 꼭 좀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 경륜, 특히 우리 호남 사람이라는 점이 좋아서 이렇게 음. 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 12년 전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지만 내가 대변인을 자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단일화에서 어쨌든 안 됐고, 그리고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 음. 조직원으로서 어차피 둘 중에 한 사람은 당 후보가 됐을 것이고, 예. 당연히 된 후보를 위해서 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전남에서 역할을 해오신 분인 만큼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 전남을 위해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해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은 캠프 전체 공동 선대위원장이면서 예. 광주, 전남, 전북 우리 호남 쪽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음. 맡았습니다. 예. 지금이야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당연히 많은 사회단체나 직능단체 또 직업별로 그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예. 또 필요하면 유세도 하고 또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지원 해 달라고 지지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만일의 경우에 이제 선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 내에서는 그냥 호남 출신을 원오브댐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정말 국정의 큰 런닝메이터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창구를 통해서 호남 현안들과 호남 인사들을 음.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 일관되게 해왔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공개적으로 약속도 받아내고 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예. 제가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이런 기여도 하고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제가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호남에서 출마하면서 음. 봐왔던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현안들을 국정에 반영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이고, 음. 특히 우리 호남 출신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는 숨어있는 굉장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추천하고 하는 역할들을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민의 민심을 얻는 것이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앞으로 또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윤 전 대통령 거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께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식 제안한 지 단 이틀 만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뭔가 전에 좀 소통이 있으셨던 겁니까? 어때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은 진화, 발전, 변화를 해가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물러났고 지금 요 시간, 요 순간은 어쨌든 다음번 새 정부를 구성할 그런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그러면은 후보 선거 다음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쟁점이 돼야 되고 후보가 검증돼야 되고 그 후보들 간에 정책의 대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이미 직무가 끝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분이 계속 쟁점이 된다든지 거론이 된다든지 이것은 미래로 나가는 대통령 선거, 다가오는 대선, 또 다가오는 새로운 정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쟁점이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당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탈당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예. 뭐 그것은 그분에 대해서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분을 따로 내가 배척해다가 한 것도 없고 또 무슨 악감정이 있으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또 그 시대를 맞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일단 앞선 대통령들은 그렇게 방해가 만약 그 경우 선거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리를 해주신 거 맞지 않느냐?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고, 예. 뭐 꼭 제 얘기만 듣고 했겠습니까? 뭐 당위성을 인정을 했겠지만은 바로 그게 실행에 스스로? 옮겨졌습니다. TV 토론 전에 뭔가 거취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건 뭐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TV 토론만 의식을 했겠습니까? 전체적인 선거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당 조직원으로서는 당에 도움이 된다면 온몸을 던져야 되고 당에 예.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런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와 함께도 제안을 한 것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사과와 징계 취소를 좀 제안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한 250여 개 나라, 유엔 가입 198개 나라 중에 아주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제가 58년생인데요. 예. 저같이 68세 이상들은 사실 국가가 후진국일 때, 국민 소득이 100불도 안 됐을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밑으로 한 45, 6세까지는 중진국 정도 나라가 올라섰을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45세, 한 30세, 40세 이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다 됐을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전 세계에서 급작스럽게 발전을 한 유일한 나라가 지금 국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아까처럼 이준석 대표와 같은 그런 나이 또래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그런 리더십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이 뽑아는 당 대표까지 지냈고 당 대표 시절에 2번이나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예. 어쨌든 뭐 몇 가지 좀 나중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기는 했습니다만 오해가 있어서 출당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 생각도 같았고 한때는 동지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처럼 40세 그저 45세 이하의 이런 선진국에서 태어난 또 다른 그런 세대의 젊은 사람들의 지도자를 우리 당내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작정 쫓아내놓고 지금 와서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만 짓고 있으면 안 된다. 과감하게 사과하고 다소의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나 기존 세력들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사과하고 또 다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당내 지도자로서 과감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다른 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한데요. 혹시 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당연히 뭐 그런 점도 대통령 선거니까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가고 난 뒤에는 그분만큼의 비중 있는 정치권의 비중 있는 그런 그 세대의 사람들 우리 당에 지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 당 대표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아주 평당원으로부터 이렇게 커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밖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DJ하고 JP도 단일화를 하고 3당 합당도 하고 하는 판인데 이 둘이가 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하고 예. 답해지는데 우리 당의 대표였던 이 젊고 앞으로 아주 유망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똑똑하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분이라면 모셔서 언제든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저기 어떤 국가의 동량으로 우리 당에서 이렇게 이분이 그 성장해 가는 것을 보자. 이건 저는 뭐 너무 당연하고 또 이번 대선의 그 단일화 얼마든지 뭐 서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진심으로 그분에게 사과하자.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자 하고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연일 밝히고 있는데 말이죠. 당연히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음흠.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자기가 판단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힘을 합치고 또 지금이 안 된다고 한다면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준석은 호랑이다. 근데 호랑이가 호랑이 굴에 있을 때 밀리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호랑이 굴에서 나가서 제3당 우리나라에서 1당, 2당 아니면 거의 언론에서 그냥 몰아서 쓰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광야에 가서 저 호랑이가 있으니 그왕이면 자기 자리인 호랑이 굴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또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토론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 후보 잘한 것 같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서요. 어제 주제가 경제였거든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조그만 가게를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숨이 차도록 힘듭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난 거 있죠. 우리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커피값부터 나오지만은 진짜 이 정치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함부로 툭툭 던진 것들이 굉장하게 그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가가 120원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6,000원에 파냐? 8,000원에 파느냐? 얼마나 지금 폭리를 냉겨먹냐? 이런 말씀 한마디가 또 최근에도 이걸 유세로 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다른 서민들을 위한다 그러면서 진짜 서민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커피를 원두로 사갖고 원두값을 갖고 바로 커피를 만듭니까? 가게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죠. 사람 고용도 해야죠. 그 밖에 또 뭐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도 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원가로 들어간 건데 120원짜리 커피를 6,000원이나 8,000원에 판다? 이런 그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어저께 우리 그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참 많이 그거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한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자꾸 적대시하고 노동자, 근로자만을 위한다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인기 영합을 하는 그 말하자면 정책과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지금 커피 팔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그런 가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80배, 100배를 남겨먹는 그런 마르치 폭리에 취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서민들을 위한다거나 기업을 위한다거나 이런데 좀 그런 인식들을 갖고 사실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또 어저께도 봐보면 반기업적인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반성장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분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인들이 세금 안 내면 복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또 회사를 늘려가는 공장을 늘려가는 고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좀 더 부각이 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좌파 경제 정책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재명 후보님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내용면에 있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당대표를 하시고 후보에서 그런 아주 노련하게 이재명 후보님이 잘 커버를 해 나가십니다.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어제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뭐 제외하고는 누가 가장 잘했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까지 포함해갖고 단연코 가장 잘한 사람은 이준석 후보죠. 그렇다고 젊은 보세요. 사람이 예. 아는 것도 많고 깊이도 알고 오. 아주 뭡니까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토론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문어체를 쓰는 게 아니라 구어체를 쓰다 보니까 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그래서 어제 알겠습니다. 토론은 뭐 단연코 그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했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식에 김문수 후보는 5.18 단체 반발로 참석은 못했지만 하루 전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눈물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요? 5.18이 누구 소유입니까? 5.18에 누구 주인이 따로 있어갖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출입 금지고 이렇게 음. 한다는 게 말이 아. 되겠습니까? 진짜 온 국민들이 어떤 체제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영령들에 대해서 그 정신을 본받고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적어도 그 성스러운 참배만은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문을 딱 가로막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거기다가 신분증 검사하듯이 출입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5.18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또한 이제는 5.18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엄청 완전히 앞당기게 됐었고 많은 그 앞선에 있었던 희생들을 다 다시 그것으로 끝내게 하고 했었던 광주 시민들의 희생으로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을 광주의 5.18이 아니라 전국화, 전 국민들이 정말 5.18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희생 정신도 기리고 그러면서도 그 정신을 전 국민들이 다 소유하기 위해서 예. 저는 5.18 전국화를 위해서는 아까처럼 어떤 그 개파나 정당이나 또는 사람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같이 5.18을 전국화하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김문수 그 양반은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그 사람은 대학교 그 좋다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두 번이나 제적을 당하고 27년 만인가 20 몇 년 만에 그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도 두 번씩이나 갔다 오고 굉장한 말하자면 고문을 받았었던 그런 증언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박광현 열사라고 자기가 광주 교도소에 있을 때에 수감돼 있을 때 자기 바로 그 박광현 열사가 거기 있었던 그 방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에서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했다. 예. 같은 방에서 근데 이제 따로 있었긴 했었지만 시기가 다른 자였지만 그래서 그 앞에 가더니 자기도 모르게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한다면 우리가 5.18의 또 다른 포용, 또 다른 관용, 그리고 또 다른 탕평, 그래서 국민 통합, 화합에 그런 식으로 크게 좀 승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예. 5.18 노역을 참배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자격증 부여는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5월의 희생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군부 핵심 인물인 정호용 상임 고문 위촉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뭐 후보 측 사과는 없었죠? 그것을 저도 이제 화가 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호영 장관이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의 한꺼번에 명단을 가지고 이제 전직 국회의원 뭐 몇 사람이서 그 명단을 같이 가져서 이제 그 선대위 거기다 이렇게 제출해서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끼어있는 거 발견을 하고 또 언론사에서 지적을 해주니까 바로 즉각 뺐더라고요. 그걸.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뭐 실수일지라도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전남 대표 공약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저는요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한테 우리 광주에서 개최된 공동선대위원장 회의 때 분명하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갖고 자 답변하십시오 해갖고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요? 전남은요 광주 전남의 첫째는 광주 전남의 잠재력 이런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말하자면 가까운 그런 런닝메이터에 한 사람을 측근으로 두고 그 사람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광주 전남에서 실제로 생활을 해보거나 알지 못하면 광주 전남에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고 어떤 게 가장 절실하고 어떤 걸 해주게 된다면 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호남 그 잘 아는 사람을 아주 가깝게 두고 호남 문제, 호남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챙기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인이 우리 순천 여고를 나온 사실상 고흥 출신이고 순천 여고를 나온 순천 분이고 지금 처남들도 순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사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냄비뚜껑부터 만진다고 열어본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이들한테 백년 지객으로 우리는 예우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번 선거에서도 좀 표를 몰아주게 되면은 호남에 대해서 처가 동네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크게 답변을 해서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우리는 그분이 우리 호남이 갖고 있는 특히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손끝이 하나 못 댔던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분이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주길 바라는 거는 위원장님의 바람이고 공약으로는 지금 구체화된 것들이 어떤 게 그런 있을까요? 것들이 짧게. 공약으로 많이 내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여수 광양 쪽에는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탄소 배출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수소로 전환하는 그러한 수소 산업도 굉장히 발전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양의 2차 전지도 지금 다른 어디보다도 원료가 많이 생산되지만은 정작 마지막에 부가가치가 높은 셀이나 팩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양에 세계 제일, 우리나라 제일이 아닙니다. 세계 제일의 제철 공장이 있지만 그 철로 가공하는 그런 공단 하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특히 고흥 쪽에 지금 잘 알다시피 고흥에 우주 산업이 저렇게 발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우주의 그 첨단 그 부속품 공장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주 산업에 대한 그런 약속도 하시고 특히 신안에서부터 해남에 이르기까지 풍력 발전은 다른 지역은 바다가 깊어서 풍력 발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 해남에서부터 신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포, 부안, 군산에 이르기까지가 해상 풍력이 최고인데 이 해상 풍력에서 나온 전기가 바로 알리백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기를 또 수도권이나 중부권으로 가져가야 된다. 말이 되느냐. 첨단 산업들을 우리 이쪽에다가 전남 쪽에다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특히 우리 나주에 있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 에너지 대학 저기에 대해서 제대로 육성을 해갖고 에너지 전문 인력을 키워내 가지고 우리가 석유가 생산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태양열이나 바람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수소나 이런 에너지를 제대로 개발해서 여기가 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한전도 있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위기 상황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심각성은 깨달고 있지만은 아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 순천, 광양을 포함한 호남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석유 화학의 위기가 닥칠 거라고 이제서 아는 거 아니었었습니다. 진즉부터 그 업종의 전환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이트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즉부터 손을 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에 당선됐던 민주당 대통령들, 시도지사들, 국회의원들, 시장 군수 구청장들 손끝털이 하나도 안 되고 앉아 있다가 지금 저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저렇게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와서도 이게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이제 와서도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들을 떱니다. 그동안에 37년 동안 싹쓸었던 민주당이 그렇게 이 지역의 모든 정치를 다 주도권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3번씩이나 배출하면서도 그렇게 박정희 욕하고 박정희 욕하고 그렇게 박정희가 호남 차별했다고 하면서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석유화학단지 하나를 업그레이드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좀 유권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주민입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인 겁니다. 무슨 지역 대통령 국회의원들 선거 때마다 한쪽으로 싹 38년, 7년째 이렇게 싹 쓸어주고도 시간이 이런 많이 대접 받으면 흘러서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왜 대통령은 김문수가 돼야 하는가? 저는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도 좀 달라지고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대접 받기 위해서 표를 갖다 이쪽도 주고 저쪽도 줘 가면서
주인 노릇을 해야지 머슴들이 눈치를 보지. 지금은 완전히 지역 주인들이 완전히 저 머슴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는 대접받고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말고 우리 자식들, 조카들, 손주들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런다면 주인 노릇 좀 합시다. 그러려고 선거하는 겁니다. 선거는 선택이지 무조건 되고 37년 동안 한쪽만 찍어주는 게 그게 선거가 아닙니다. 잘 좀 이번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